안녕하세요. 저는 부산해양조리예술고등학교의 시간제 보조교사 윤서준입니다. 매일 아침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학교의 복도를 가장 먼저 밝히는 사람은 늘 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나서는 것도 대부분 저죠. 동료들은 제게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아니냐고 농담 섞인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배우는 중이에요. 사실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불꽃 같았습니다. 프랑스의 최고 요리 학교 에콜 듀 구스트를 졸업하고 파리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라 루미에르에서 한국인 최초의 수석 셰프로 이름을 올렸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그 주방에서 흘린 땀과 눈물, 칼날처럼 예리한 긴장감, 그 모든 것이 제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불과 기름이 만나던 순간처럼 제 인생도 폭발하듯 무너졌습니다. 바쁜 런치타임, 한 인턴이 미끄러진 팬을 붙잡으려다 끓는 오일이 제 오른손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날의 냄새, 뜨거운 쇠기름에 타는 냄새는 지금도 기억 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일부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손으로는 정밀한 칼질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불빛이 꺼졌습니다. 요리사로서의 인생이 끝났다는 사실보다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하던 모든 세상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입원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 속에서도 칼을 쥐는 손가락 대신 붕대로 감긴 오른손만 보였습니다. 한때 완벽한 접시를 만들던 손이 이제는 단순히 물컵 하나 들기도 버거웠으니까요. 퇴원 후 저는 파리에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의 공기엔 너무 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칼날 같은 긴장감, 손끝의 열기,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던 동료들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역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부산해양조리예술고등학교 보조교사 채용 공고를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원서의 절반은 충동이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요리 못하는 몸이라면 누군가에게 대신 그 길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며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의 눈빛은 내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 강렬했습니다. 칼을 잡은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끝까지 썰기를 멈추지 않던 학생. 선생님, 이 소스 냄새가 이상한데 왜 그런 걸까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그 목소리.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요리하는 손이 아니라 요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부산해양조리예술고는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습니다. 반짝이는 실습실, 최신 설비. 매년 전국대회에서 수상 소식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차가웠습니다. 학생들은 점수와 스펙을 위해 경쟁했고 선생님들은 수상 실적으로 서로를 평가했습니다. 요리는 결과물의 예술이 아니라 스펙의 수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엔 박도현 주임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TV 요리 프로그램 단골 출연자였고 우리 학교의 얼굴로 불렸습니다. 늘 번쩍이는 셰프복을 입고 다니며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만 기억한다. 그러니 너희도 완벽해져라. 제가 부임한 첫날, 그는 제 오른손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손이 망가진 셰프가 여기서 뭘 가르친다고요? 그의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지만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요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들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칼질이 서툰 아이에게는 손의 각도를 잡아주고 불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겐 기름의 숨소리를 듣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후각과 청각으로 온도를 느끼는 법, 냄비 속 소리를 읽는 감각. 저는 그것을 감각 전환 수업 나시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선생님, 그건 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느 날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진짜 선생님 말대로 기름이 노래할 때가 있네요. 그때가 딱 맞는 온도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줄어든 대신 세상은 나에게 다른 감각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실습실에서 저는 혼자 불을 켜고 서 있었습니다. 칼을 잡은 왼손은 서툴렀지만 그 움직임 속에서 이상하게도 예전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부상으로 잃은 것은 기술이었지만 다시 얻은 것은 마음의 속도였습니다. 예전엔 미슐랭 별 하나를 위해 1초라도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움직였지만 이제는 불 위에서 재료가 말하는 시간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학교 안에서 저는 조용한 보조교사로 불렸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동정했고 누군가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제 안에서는 무너진 손끝 대신 다시 피어나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부터 저는 교실 창가에 앉아 아이들의 손을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손끝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누가 진심으로 요리를 사랑하는지, 누가 단지 성적을 위해 움직이는지, 그 모든 게 손끝에 드러났습니다. 그런 아이들 사이에서 유난히 제 눈에 들어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항상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하던 2학년 민겸이었죠. 그 아이의 칼질은 엉성했고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묵묵히 칼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리 해도 칼이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네 손의 떨림도 언젠가 요리의 일부가 될 수 있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떨리는 손이 나중에 이 학교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라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조금씩 희미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손의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음의 감각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요리란 결국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 아닐까. 나는 다시 누군가의 이야기를 요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어느새 봄 냄새가 학교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분주했고 복된 늘 소스 끓이는 냄새가 가득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보조교사라는 명패 뒤에 숨은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내 수업에 오는 학생은 10명 남짓. 그마저도 절반은 출석 체크용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보려 여러 가지를 시도했다. 눈을 감고 재료의 향을 구분하는 블라인드 테이스팅. 손끝이 아닌 귀로 익힘 정도를 맞추는 소리로 익히기 실습.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그들에게 요리는 예술이 아니라 그저 성적표 위의 숫자였다. 그날도 어김없이 수업이 끝나고 모두 떠난 실습실을 혼자 청소하고 있었다. 가스밸브를 잠그려던 그때 멀리서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딱, 딱, 딱 그 소리는 일정하고 단단했다.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리듬이었다. 이 시간에 누가 남아있지? 호기심이 이끌었다. 소리를 따라 급식실 쪽으로 걸어가자. 하얀 김이 은은하게 퍼지는 그 안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낡은 회색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양파를 정확히 3m 간격으로 썰고 있었다. 속도도 각도도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이 시간에 누구세요? 내가 조심스레 묻자.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급식실 조리보조, 이름은 장혜진이요. 그의 손끝은 나이답지 않게 날카로웠다. 선생님은 실습실에서 일하시죠. 매일 새벽마다 오는 거 다 봤어요. 그의 말투에는 묘한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네, 요리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가르친다는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가르친다니 참 교만한 말이지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요리는 함께 익어가는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내 마음에 남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조금 더 일찍 출근했다. 그리고 급식실을 들러 그 노인의 칼질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은 함께 재료를 다듬기도 했다. 양파는 눈물 나는 음식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지요. 그의 말은 시처럼 들렸다. 그의 칼날 아래에선 모든 재료가 제 생명을 찾는 듯했다. 그는 늘 낡은 수첩 하나를 들고 다녔다. 틈만 나면 무언가를 적었고 심지어 아이들이 버린 실습 노트까지 주워서 읽었다. 그 노트들. 왜 모으세요? 내가 묻자.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아이들이 어디서 막히고 언제 좌절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걸 알아야 진짜 가르칠 수 있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부끄러워졌다. 나는 언제부터 아이들의 실패를 관찰하지 않고 단지 평가만 하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나는 내 수업의 방식부터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나는 느리게 배우는 반을 만들었다. 수업의 목표는 단순했다. 속도가 아니라 감각으로 완성하기. 학생들은 처음엔 당황했다. 선생님, 이건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 요리는 정확한 온도랑 타이머로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요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야. 기계가 아닌 내 감각으로 만들어봐. 그렇게 시작된 첫 수업에서 한 학생이 처음으로 불 조절을 실패했다. 소스가 타버렸고 팬은 시커멓게 그을렸다. 그 아이는 울상이 되어 나를 쳐다봤다. 죄송해요. 선생님, 망했어요. 그때 나는 급식실에 장애진 노인을 떠올렸다. 괜찮아. 이게 네가 요리와 대화한 첫 번째 흔적이야. 그 말을 듣고 아이는 놀란 듯 웃었다. 그날 밤 나는 늦게까지 학교에 남았다. 실습실 문을 닫으려던 순간 급식실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보니 노인이 여전히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오늘 2학년 민겸, 칼질 불안정, 그러나 눈빛 맑음. 그의 글씨는 느리지만 단단했다. 마치 삶 전체가 글씨에 배어있는 듯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단순한 급식실 직원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의 성장과 실패를 기록하는 진짜 교육자였다. 며칠 후 교무회의에서 작은 논쟁이 벌어졌다. 박도연 주임이 내 수업 방식을 문제 삼았다.
윤 선생, 감각으로 익힌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학생들에게 비효율적인 방법을 가르치면 경연대회 준비에 차질이 생겨요. 그의 말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요리는 단순히 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재료를 존중하고 자기 감각을 믿게 해주는 것도 교육의 일부입니다. 박도연은 비웃었다. 감각은 감성의 다른 이름이죠. 요리는 감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요리는 감정이 아니라 결과다. 한때 나도 그 말을 믿었었다. 미슐랭의 주방에서. 감정 따위는 사치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안다. 결과만을 쫓던 그 시절이야말로 가장 비인간적이었던 시간이었다는 걸. 며칠 후 나는 급식실에서 장혜진 어르신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잘게 다진 마늘을 팬에 올리며 말했다. 결과만 보는 요리는 죽은 요리입니다. 살아있는 요리는 과정 속에서 자랍니다. 불길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은 망치기도 하지만 무르익게도 하거든요. 그 말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불은 망치기도 하지만 무르익게도 한다. 그건 어쩌면 내 인생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손끝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오른손으로 칼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왼손으로는 감각이 살아있지만 굳이 오른손으로 자꾸 썰기를 시도했다. 칼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묘한 통증과 함께 기억의 불꽃이 되살아났다. 수많은 새벽의 주방, 타인의 평판, 그리고 완벽을 향한 끝없는 압박. 나는 그 불길 속에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단련하고 있었다. 며칠 후 학교에 뜻밖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급식실의 할아버지가 프랑스 요리 역사까지 줄줄 외운데 레시피 얘기하면 다 아시던데요? 처음엔 농담으로 들었지만 나는 그게 사실임을 곧 깨달았다. 어느 날 박도현이 실습 중에 프랑스식 홀랜데즈 소스를 시연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모여 숨죽여 지켜보는 순간 문가에 서 있던 장혜진 어르신이 낮게 중얼거렸다. 온도가 높군요. 저러면 소스가 분리될 텐데. 잠시 후 정말로 소스가 완전히 분리되었다. 박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도마를 닫고 급식실로 돌아갔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노인은 단순한 조리 보조가 아니다. 그의 손끝에는 세월의 기술과 철학이 있었다. 마치 한 시대를 관통한 셰프처럼. 그날 밤 나는 실습실 문을 닫으며 생각했다. 감각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기능을 잃는 게 아니라 다른 문이 열리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나는 오른손에 흉터를 쓰다듬었다. 뜨겁게 타오르던 고통이 이제는 내 삶의 불씨가 되어 있었다. 언젠가 장혜진 어르신이 한 말이 떠올랐다. 선생님, 요리는 손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손이 느끼지 못할 때 마음이 대신 느끼지요. 그 말이 내 안에 오래 맴돌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이들에게 정확한 요리 대신 자신의 감각으로 완성한 요리를 내도록 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렸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요리를 내 요리다드라 불렀다. 그 변화의 시작이 그 노인 장혜진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그때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마다 급식실로 향했다. 아이들이 오기 전 학교는 아직 잠든 듯 고요했고 그 정막 속에서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일정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기도처럼 느껴졌다. 딱, 딱, 딱 그 리듬은 나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는 종소리 같았다. 장혜진 어르신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수첩. 나는 그가 무엇을 적는지 궁금했지만 그의 글씨체에는 쉽게 손댈 수 없는 어떤 기품과 비밀스러움이 있었다. 어르신, 그 수첩에 뭐가 그렇게 많아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칼을 내려놓고 웃었다. 선생님, 요리는 기록이 남을수록 향기가 짙어집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실패의 냄새도 써둬야 나중에 배움이 되거든요. 그의 말은 늘 그랬다. 짧지만 오래 남았다. 나는 그가 아이들의 노트를 모으고 버려진 레시피를 주워 하나하나 정리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 주, 학교는 분주했다. 전국조리 경연대회 예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년 부산해양조리예술고는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다. 그 중심엔 언제나 박도연 주임 교사가 있었다. 그는 이번에도 자신만만했다. 이번엔 프랑스식 신메뉴 볼포 파스트리를 응용할 겁니다.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겠죠. 윤 선생 그의 말투엔 도전보단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면 뭐든 가능하겠죠. 내 대답에 그는 피식 웃었다. 요리에서 즐거움은 사치입니다. 결국 남는 건 결과뿐이죠. 완벽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 순간 내 오른손이 저릿하게 떨렸다. 그 말은 과거에 나 자신이 하던 말이었으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그 문장은 내 인생을 불태우고 내 손을 망가뜨렸던 문장이었다. 며칠 후 나는 수업을 마치고 급식실로 향했다.
노인은 묵묵히 채소를 다듬고 있었다. 오늘따라 손놀림이 더 느렸다. 그의 손등엔 미세한 흉터가 가득했다. 오랜 세월 불과 칼 사이를 살아온 흔적이었을 것이다. 어르신, 손은 괜찮으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 정도 흉터쯤이야 요리사의 훈장이죠. 그리고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낡은 수첩을 내게 건넸다. 선생님, 이거 한번 봐요. 수첩 속엔 놀라운 기록들이 있었다. 학생 이름, 날짜, 그리고 그날의 요리 상태, 심지어 박도현의 수업 내용까지 세세히 적혀 있었다. 2월 5일 프랑스식 퓨전 레시피, 기본 온도 65도에서 유지해야 하지만 70도로 조리함, 소스 분리 위험 있음.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걸 언제, 어떻게 적으신 거예요? 매일 보니까요. 아이들이 무얼 배우는지, 그게 진짜 요리인지 아닌지 알아야 하니까. 그 말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의 목소리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그는 단순히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었다. 어르신, 설마 박주임을 감시하시는 건 아니죠?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감시는 아닙니다. 기록이지요? 사람은 기록으로 드러나거든요. 특히 거짓된 사람은. 며칠 뒤 박도현이 새로운 특별반을 모집했다. 전국대회 대비 고급반 단 10명만 선발. 우승 시 프랑스 유학 전액 지원 학교 복도는 순식간에 들떴다. 아이들은 서로 그 반에 들어가려고 줄을 섰고 그 열기 속에서 나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가 시연 중에 보여준 레시피는 어딘가 낯익었다. 소스의 흐름, 반죽의 비율, 플레이팅의 구도까지. 이건 분명 어디서 봤던 건데. 기억을 더듬는 사이 급식실에서 들었던 장혜진 어르신의 말이 스쳤다. 볼포 파스트리라 온도 조절이 잘못됐구먼. 그 말이었다. 박도현이 보여준 바로 그 레시피. 프랑스 유명 레스토랑의 기법이었다. 혹시 그가 표절을 한 걸까?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의 감각이 그 냄새를 알아봤다. 그건 진짜 요리의 향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끝을 베껴온 모조품의 향이었다. 며칠 뒤 실습실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학생 하나가 박도현의 레시피를 따라하다 소스를 망쳐 울고 있었다. 그때 장혜진 어르신이 조용히 다가가 아이 옆에 앉았다. 괜찮니? 실수는 요리의 일부야. 그리고 아이의 팬을 살펴보더니 말했다. 이 소스는 본래 온도가 낮아야 해. 불을 약간 줄여보렴. 잠시 후 소스는 기적처럼 부드럽게 복원되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할아버지, 요리 잘하시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조금 오래 해봤거든.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 노인은 단순한 급식실 보조가 아니다. 그는 분명 누군가였다. 그의 손놀림, 재료를 다루는 눈빛, 그 모든 것이 평범한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어르신에게 물었다. 어르신? 혹시 예전에 셰프셨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불을 끄고 말했다. 선생님, 세상엔 이름을 버리고서야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다. 그는 무엇에서 도망쳤을까? 왜 이 학교의 급식실에 숨어 있는 걸까? 그의 수첩. 그 안에 적힌 박도현의 수업 기록들.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엮이고 있었다. 며칠 뒤 박도현이 실습 중 나에게 공개적으로 말했다. 윤 선생, 혹시 누가 내 수업을 엿보고 다닌다는 소문 들었습니까? 요즘 학교에 이상한 이야기가 돌던데요. 그의 눈빛엔 의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누군가 급식실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장 어르신 계세요? 박도현의 목소리였다. 문틈 사이로 보니 그의 손엔 급식실 수첩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이게 뭐죠? 내 수업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다니. 그가 고함을 질렀다. 나는 급히 달려가 그들 사이에 섰다. 박 선생님, 진정하세요? 오해가 그 순간 그의 손에 들린 냄비가 뒤집히며 끓는 물이 내 손등 위로 쏟아졌다. 악 고통이 번개처럼 온몸을 타고 흘렀다. 타는 살냄새가 공기 중에 번졌다. 박도현은 미간을 찡그리며 말했다. 역시 이런 사람한테 학교를 맡기니 문제가 생기죠. 그때였다. 장혜진 어르신이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랐다. 온화하던 미소는 사라지고 수십 년을 버텨온 장인의 위엄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박 선생, 요리는 정직이 생명입니다. 당신의 요리엔 그게 없군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보다 깊게 박혔다. 박도현은 비웃었다. 청소부 주제에 뭘 안다고. 하지만 어르신은 단 한마디를 남겼다. 진실은 칼끝에서도 숨지 않습니다. 그날 밤 내 오른손은 다시 붕대로 감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어딘가가 무겁게 깨져버린 느낌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정직이라는 걸 나는 다시 배웠다. 급식실 창문 밖으로 장혜진 어르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떠올렸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그날 밤 나는 알았다. 곧 이 학교 전체를 뒤흔들 진실의 칼날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이후 나는 며칠 동안 학교에 나가지 못했다. 끓는 물이 덮친 오른손은 다시 붕대로 감겼고 의사는 신경이 더 손상됐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그날 급식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수없이 되새겼다. 박도현의 표정, 타오르던 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던 장혜진 어르신의 눈빛. 그 눈빛은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건 마치 오랜 세월 무언가를 견뎌온 사람의 침묵이었다. 며칠 뒤 학교로 돌아갔을 때 아이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걱정했고 누군가는 호기심 섞인 눈으로 내 붕대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겸이 조심스레 물었다. 응, 괜찮아. 요리하다 보면 다치는 날도 있지. 나는 애써 웃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계속 쓰라렸다.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불길처럼 번지는 통증이 손끝을 넘어 가슴까지 퍼졌다. 그날 오후 나는 급식실로 향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문틈 사이로 낯선 풍경이 보였다. 장혜진 어르신이 낡은 앨범 하나를 펼쳐놓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어르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왔군요? 윤 선생, 지난번 일 죄송합니다. 제가 막지 못해서. 괜찮아요. 어차피 벌어질 일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무거웠다. 그는 앨범을 나에게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장혜진이 있었다. 하지만 옆에 선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과 달랐다. 화려한 셰프복,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로고, 그리고 사진 아래 적힌 이름, 셰프 장하림. 나는 숨이 멎었다. 이름이 달랐다. 장혜진이 아니라 장하림. 그 이름은 프랑스 요리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던 이름이었다. 설마 내가 말을 잇지 못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게 내 본명입니다. 그는 잠시 창가를 바라보았다. 창문 밖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30년 전 나는 파리의 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최고의 셰프로 불렸습니다. 모든 언론이 나를 칭송했죠. 그런데 그 화려한 불빛 뒤에는 한 명의 소년이 있었어요. 그의 손이 앨범 속 사진을 짚었다. 사진 속 미소 짓는 소년, 내 아들입니다. 이름은 하준. 그 애는 5살 때부터 내 옆에서 칼을 잡았어요. 나보다 더 빨리 배우고 나보다 더 섬세하게 요리했죠.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대신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 내 입버릇이었죠. 그는 손끝으로 사진을 천천히 문질렀다. 그리고 어느 날, 중요한 고객이 방문하던 날, 하준이가 작은 실수를 했어요. 소스의 온도를 잘못 맞췄죠. 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아이를 꾸짖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하준이는 레스토랑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아이는 내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순간 급식실 안의 공기가 멎은 듯했다. 기계의 소음도 바람의 숨결도 사라진 듯했다. 그 후로 나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레스토랑, 명예, 이름, 그리고 요리까지.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한 신문을 봤어요. 부산해양 조리예술고, 학생들 간 경쟁 과열, 실습 중 부상 자자.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나는 다시 요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마치 고백이라는 이름의 속죄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어르신이 이 학교 급식실에 오신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곳의 후원재단 이사장과 오래전 인연이 있었어요. 그에게 부탁했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이 학교를 지켜보고 싶다고. 아이들이 어떤 요리를 배우는지, 어떤 마음으로 배우는지. 그는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단지 레시피뿐 아니라 학생들의 이름과 작은 메모들이 가득했다. 민겸, 칼질 불안정, 그러나 눈빛 진실함. 지윤, 손에 화상 있음, 끝까지 포기 안 함. 서준,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함. 그 마지막 줄에서 나는 숨이 멎었다. 서준, 내 이름이었다.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윤 선생, 나는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내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불완전한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감각으로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하준이와 닮아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래서 당신을 도왔던 겁니다. 당신이 아이들에게 진심의 요리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날 밤 나는 학교 옥상에 올랐다. 밤하늘의 별들이 깜빡였다. 그 아래로 보이는 급식실의 불빛이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이 떠올랐다. 장아리만이, 장혜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버렸지만 진정한 요리의 본질은 다시 되찾고 있었다. 그가 말했던 마지막 한마디가 귓가에 계속 남았다. 요리란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마음으로 만드는 일이지요.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요리의 완성은 손끝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며칠 뒤 학교에는 또다시 소란이 일었다. 박도현이 경연 대회용 레시피를 모두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이번에 우승 못하면 책임은 윤서준 선생에게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의 표절을 눈치챈 장혜진 어르신이 곧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날 나는 급식실을 찾았다. 어르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윤 선생, 내일 대회 현장에 꼭 오세요. 대회요, 전 참가 안 하는데요. 그는 빙긋 웃었다. 내일은 누가 요리를 하든 진실이 불 위에서 드러날 겁니다. 그 말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텅 빈 급식실을 바라봤다. 도마 위엔 아직도 잘려나간 양파의 향이 남아 있었다. 눈이 시큰했지만 울지 않았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무언가를 새로 깨닫는 순간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른손 붕대를 풀었다. 손등엔 다시 굳은 살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내 손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안에는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한 열기가 남아 있었으니까.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어 첫 줄을 썼다. 요리는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진짜 스승을 만났다. 창문 밖으로는 바다가 출렁였다. 바람이 실습실을 스쳐 지나가며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속삭였다. 불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가 너를 다시 빛나게 한다. 나는 그 말이 장아림, 아니 장혜진 어르신의 목소리임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부산항을 향해 떠오르는 햇살은 유난히 붉었다. 학교는 들뜬 분위기였다. 전국 요리 경연대회 예선이 열리는 날이었다. 버스에 실린 조리도구와 식자재들, 학생들의 설레는 목소리.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처럼 박도현 주임이 있었다. 그는 흰 셰프복에 주름을 다듬으며 말했다. 이번 대회는 우리 학교의 명예가 걸린 승부입니다. 여러분, 실수는 곧 패배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말에 아이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표정은 결의로 가득했지만 어딘가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 뒤에서 묵묵히 박스를 옮기고 있었다. 보조교사의 자리는 여전히 무대 뒤였다. 그러나 오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다. 장혜진 어르신의 말이 귓가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 위에서는 진심만 남습니다. 거짓된 재료는 결국 타버리죠. 대회장은 웅장했다. 전국 각지의 요리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냄비가 끓는 소리, 칼날이 부딪히는 금소금, 그리고 긴장된 숨결이 공기를 데웠다. 우리 학교의 부스에는 특별반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의 복장과 장비는 완벽했다. 박도현은 심사위원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오늘 저희는 프랑스 전통 파스트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볼포 파스트리 리디자인을 선보이겠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몸이 굳었다. 바로 어제 장혜진 어르신이 말했던 그 레시피였다. 프랑스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전승된 정통 레시피, 그리고 박도현이 무단으로 베껴온 바로 그 요리였다. 시간이 흘러 대회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박도현은 그 뒤에서 지휘하듯 손짓했다. 온도 70도로 유지해 소스는 바로 섞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요리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해 보였다. 완벽한 움직임에는 언제나 거짓의 냄새가 숨어있기 마련이다. 그때 장혜진 어르신이 대회장 입구로 들어섰다. 그는 평소의 회색 앞치마 대신 정갈한 검은 셰프복을 입고 있었다. 모두가 그를 보고 놀랐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급식실 할아버지, 저분 왜 저기 계시지?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 특별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분을 소개합니다. 세계조리교육재단 이사장이자 전 프랑스누라 메종드 리미에르 수석 셰프 장아림 셰프님입니다. 박도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손에 들린 주걱이 바닥에 떨어졌다. 대회장은 숨을 죽였다. 안녕하십니까? 장하림. 이제는 더 이상 장혜진이 아닌 그가 마이크를 잡았다. 요리를 가르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정직을 보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대회장의 모든 소음이 멈출 만큼 강했다. 대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각 학교의 학생들이 차례로 요리를 내놓았다. 우리 학교 팀의 차례가 되자 박도현은 다시 웃음을 되찾은 듯했다. 보십시오. 이게 진짜 현대 프랑스식 기술입니다. 그가 자신 있게 내놓은 접시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정확한 결, 완벽한 색감, 완벽한 형태.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숨이 없는 요리를 보았다.
장하림 심사위원장은 잠시 그 요리를 바라보다 포크를 들었다. 한 입을 맛본 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 요리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박도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제가 직접 연구한 창작 요리입니다. 그 순간 장하림은 조용히 수첩을 꺼냈다. 그 낡은 수첩이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무엇입니까? 그가 페이지를 펼치자 프로젝터 화면에 수첩의 내용이 비쳤다. 몰포 파스트리 원본 레시피 1998 파리라 메종드 루이미에르 제작자 장하림 대회장은 술렁였다. 박도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레시피는 30년 전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요리에는 그 정신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의 말은 한 줄의 번개처럼 대회장을 가로질렀다. 요리의 본질은 형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지요. 당신의 접시는 완벽하지만 그 안엔 진심의 향이 없습니다. 박도현은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단지 비슷할 뿐이잖아요. 장하림은 포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앞치마를 맸다. 증명은 요리로 하겠습니다. 그는 직접 조리대 앞으로 걸어 나갔다. 심사위원과 참가자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손끝이 칼을 쥐었다. 75세라는 나이가 무색했다. 손이 움직일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다. 불길이 춤추듯 일렁였고 팬 위에 버터가 살아 숨 쉬는 듯 했다. 보십시오. 그는 낮게 말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재료와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의 요리가 완성되자 홀 안에 깊은 향이 퍼졌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고소함. 한 입을 맛본 심사위원들이 모두 눈을 감았다. 프랑스에서 온 심사위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셰프장, 30년이 지나도 당신의 요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박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엔 절망과 수치가 교차했다. 대회 결과는 즉시 발표되었다. 우리 학교는 실격 처리되었다. 박도현의 표절 행위는 즉시 교육청에 보고되었고 그는 대회장 밖으로 실려나가듯 떠났다. 학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한 학생이 울먹이며 물었다. 선생님, 우리한테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장하림은 그 아이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며 말했다. 실망했겠지. 하지만 오늘 이 일을 통해 진짜 요리가 무엇인지 배웠을 거야. 남의 것을 따라하는 요리는 결코 너희의 이야기가 될 수 없단다. 그때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대회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박수가 아니었다. 진심과 정직을 향한 박수.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시리도록 눈부신 순간이었다. 그날의 불빛, 향기, 그리고 그 노인의 손끝, 모든 것이 내 가슴 깊이 새겨졌다. 대회가 끝난 뒤 나는 조용히 장하림 셰프 곁으로 다가갔다. 선생님, 왜 이제야 진실을 밝히신 겁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다. 불은 준비되지 않은 재료를 태워버리지만 때로는 썩은 것을 정화하기도 하지요.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남은 일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쓸쓸하게 들렸다. 나는 묻고 싶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그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보았다. 글쎄요, 아마 내 아들이 있는 곳으로, 아니면 다시 새로운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버스가 학교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조용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이겼다와 졌다는 단어가 아니라 배웠다는 단어가 그들의 눈에 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오늘 이 불 위에서 우리는 모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 바다로 떨어지고 있었다. 실습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붉은 빛이 마치 불꽃처럼 흔들렸다. 나는 오른손을 들어 불빛에 비춰보았다. 새로운 흉터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흉터가 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건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진심이 불에 닿은 자리였다. 대회가 끝난 다음 날 학교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어제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은 복대는 낡은 칼 냄새와 버터 향이 섞인 묘한 공기가 감돌았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속삭였고 교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교무실을 오갔다. 박도현의 이름은 더 이상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는 대회 직후 학교를 떠났고 교육청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문만이 남았다. 한때 모두가 그를 우리 학교의 얼굴이라 불렀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그가 남긴 상처의 깊이를 감히 말하지 못했다. 나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실습실로 향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엔 장하림 셰프의 모습이 없었다. 늘 새벽마다 들리던 칼질 소리, 도마 위를 스치던 리듬이 사라진 자리엔 텅 빈 정적만이 남아 있었다. 교무실 문이 열리며 교장 선생이 들어왔다. 윤 선생,
잠깐 교장실로 와주시겠어요?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다. 교장실 안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다. 재단 관계자, 교육청 직원,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장아림 셰프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윤 선생, 그가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제대로 인사드려야겠군요. 저는 세계조리교육재단 이사장이자 이 학교 재단의 회장을 맡고 있는 장하림입니다. 나는 놀라움에 말을 잃었다. 그는 계속해서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이 학교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상처가 쌓여 있었죠. 성과만을 쫓고 학생들의 마음은 뒤로 밀려난 교육, 그 속에서 진심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내 손으로 향했다. 붕대를 푼 오른손, 여전히 불에 댄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윤 선생은 그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손으로 아이들에게 용기를 보여줬죠.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교장은 조심스레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윤서준 선생, 오늘부로 실습부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아직도 내 오른손은 완전하지 않은데. 과분합니다. 그때 장아림 셰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완전하지 않기에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는 웃었다. 불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가 다시 누군가를 비추게도 하죠. 그의 말은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며칠 후 그는 학교를 떠났다. 출근길에 들르던 급식실엔 이제 그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도마 위엔 감사했습니다 라고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다. 글씨는 그답게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윤 선생, 요리는 마음을 잇는 일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그가 앉던 의자에 잠시 앉아 조용히 손끝을 식혀보았다. 그가 남긴 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학교의 공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대회에서의 충격 이후 학생들은 이전보다 훨씬 진지하게 요리를 대했다. 선생님, 이 소스에 제 이야기를 담아도 될까요? 저는 환경 문제를 주제로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우리 반은 주제별로 레시피북을 만들어 보면 어때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그들은 요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다. 나는 그 변화를 보며 확신했다. 장하림 셰프가 바꾸려 했던 것은 단지 제도의 틀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왔다. 햇살이 실습실 창문을 뜨겁게 비추던 어느 날, 나는 새로운 수업을 시작했다. 감각 재활 실습. 이 수업은 내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른손의 감각을 잃은 뒤 남은 감각으로 세상을 배우는 과정이 나를 살렸듯 아이들에게도 그런 체험을 주고 싶었다. 학생들은 처음엔 웃었다. 선생님, 눈을 가리고 요리하라고요. 그래, 오늘은 눈 대신 귀로 익히는 날이야. 그날 수업이 끝난 뒤 한 학생이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신기했어요. 소리만으로도 요리가 익어간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소리도 요리의 언어 중 하나란다. 그때 나는 느꼈다. 내가 잃은 감각이 결코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여는 문이었다는 걸. 며칠 뒤 학교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요리로 마음을 나누는 밤, 아이들이 직접 만든 요리로 부모님과 지역 어르신을 초대하는 행사였다. 그날 실습실은 작은 레스토랑으로 변했다. 촛불 대신 따뜻한 조명이 켜지고 학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요리를 내놓았다. 선생님, 오늘 저희가 만든 요리 이름은 두 손의 이야기예요. 민겸이 나에게 말했다. 그의 떨리던 손은 이제 안정되어 있었다. 그 접시에는 왼손으로 만든 따뜻한 수프와 오른손으로 만든 달콤한 디저트가 함께 놓여 있었다. 불균형하지만 아름다운 조화였다. 이건 선생님께 바치는 요리예요. 그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웃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그건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학교 정문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름밤의 별빛이 유난히 밝았다. 그 아래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장하림 셰프의 말이 떠올랐다. 요리는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마음으로 세상을 끓여내는 일입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 오른손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고통이 아닌 존재의 증거였다. 불꽃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온기가 나를 다시 일으켰다. 며칠 후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장하림. 편지 속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윤 선생, 불은 사라지지만 열은 남습니다. 그 열로 아이들을 데워주세요. 나는 그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내 수첩 첫 장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썼다. 나는 오늘도 요리한다. 불완전한 손으로 완전한 마음을 배우며.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번졌다. 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그 어떤 새벽도 두렵지 않았다. 가을이 왔다. 교정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던 어느 날, 학교 현판 앞에 대형 천막이 세워졌다. 부산해양조리예술고등학교, 마음조리예술고등학교 이름이 바뀌는 순간 학교의 공기도 함께 달라지는 듯했다. 현판식 날, 나는 교문 앞에서 학생들과 함께 서 있었다. 하얀 천이 벗겨지며 새 이름이 드러났을 때 아이들은 작은 함성을 질렀다. 누군가는 손뼉을 쳤고 누군가는 울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 있었다. 선생님, 진짜로 바뀌는 거죠? 민겸이 내 옆에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린 진짜 마음을 요리하는 학교야. 그날 오후, 교무실에서 회의가 열렸다. 새로운 교명에 맞춰 교육과정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마음조리예술고는 기존의 성적 중심 커리큘럼을 버리고 학생 개개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감성창의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나는 감각 전환 실습과 더불어 새로운 과목을 제안했다. 이야기를 요리하다. 학생이 자신의 경험, 기억, 혹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하나의 요리로 표현하는 수업이었다. 처음엔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다. 요리는 기술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학 진학 실적이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교장과 재단은 단호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완벽보다 진심을 가르치는 학교로.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마치 장하림 셰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불은 사라지지만 열은 남는다. 그의 말이 이제 이 학교의 철학이 되어 있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다. 학교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복도 벽면에는 학생들이 직접 찍은 사진과 글귀가 붙었다. 요리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실패는 향기를 남긴다. 그리고 교실마다 웃음소리가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 나의 수업도 달라졌다. 학생들은 매주 자신이 겪은 감정을 하나의 요리로 표현했다. 한 학생은 부모님의 이혼 후 떨어져 지낸 기억을 2가지 맛의 수프 짠맛과 단맛으로 표현했고, 또 다른 학생은 어릴 적 돌아가신 할머니의 된장찌개 냄새를 현대식 레시피로 재해석했다. 그들의 요리는 어설펐지만 한 접시 한 접시에 담긴 마음은 깊고 따뜻했다. 나는 매번 그 접시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다. 특히 민겸의 변화는 놀라웠다. 떨리던 손으로 칼을 잡던 아이가 이제는 그 떨림을 이용해 자신만의 자유로운 플레이팅을 완성하고 있었다. 선생님, 이건 일부러 이렇게 흐트러뜨린 거예요. 규칙적인 건 지루하잖아요. 그의 접시는 불규칙했지만 그 속엔 리듬과 개성이 있었다. 그래, 그게 바로 너만의 맛이지.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예전에 나 완벽함에 집착하던 셰프가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실감했다. 완벽은 결국 자신의 틀 안에 갇힌 감옥이었다. 하지만 불완전함 속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났다. 그 무렵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쏟아졌다. 마음조리예술고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다. 학생 중심 감성 교육 모델을 공유해달라.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나는 화려한 조명을 경계했다. 우린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진심은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말에 교장은 웃었다. 그래도 세상에 보여줄 필요는 있겠죠. 당신이 보여준 변화가 다른 학교에도 희망이 될 테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실습실을 거닐다가 잠시 멈춰 섰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칼날처럼 반짝였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장하림 셰프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문득 들렸다. 윤 선생, 아이들에게 불을 두려워하지 않게 가르치세요. 한 달 후 학교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 마음 나눔 주방 프로젝트 학생들이 만든 요리를 지역 어르신, 보육권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행사였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재료비 부족, 인원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불안감. 우리가 만든 요리를 손님이 싫어하면 어떡하죠? 맛이 부족하면 실망하실 텐데.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오늘은 요리를 팔러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러 가는 거니까. 행사 당일, 학생들은 주방에서 손발이 척척 맞았다. 누군가는 찌개를 끓였고, 누군가는 디저트를 꾸몄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감사합니다라는 카드가 놓였다. 어르신 한 분이 수프를 드시며 말했다. 이건 정말 따뜻한 맛이구나. 내 손주가 해줬던 그 맛이야. 그 말을 들은 학생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요리는 결국 사람을 연결하는 달이라는 걸. 행사가 끝난 뒤 교장실에는 재단에서 보낸 공문이 도착했다. 마음조리예술고 교육 모델 전국 확대 검토. 나는 종이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 길이 정말 옳은 걸까? 아직도 우리는 시행착오 투성이인데. 그때 문이 열리고 민겸이 들어왔다. 선생님, 오늘 어르신이 제 요리 드시고 다시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의 눈빛은 반짝였다.
그 한마디에 모든 고민이 사라졌다. 그래, 이것이면 충분했다. 이게 바로 교육이었고 요리의 본질이었다. 며칠 뒤 학교로 한 통의 소포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장하림. 안에는 낡은 앞치마 한 벌과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윤 선생, 이제 이 앞치마는 당신 차례입니다. 불 위에서 사람을 키워주세요. 나는 조용히 앞치마를 펼쳤다. 곳곳에 베인 오래된 버터 자국과 희미한 칼 자국들, 그 모든 흔적이 시간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레 입고 실습실 한가운데 섰다. 아이들이 들어왔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수업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오늘은 각자 자신을 위한 요리를 할 거야.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그냥 너를 위한 요리. 그 말에 아이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주방엔 칼소리와 함께 작은 웃음소리가 번졌다. 그날 저녁 모든 수업이 끝난 뒤 나는 조용히 실습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다. 불빛이 사라진 주방 안에는 따뜻한 여운이 남아있었다. 손끝으로 도마를 쓰다듬었다. 그 위에는 수없이 실패하고 다시 일어섰던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선생님, 이제 당신이 꿈꾸던 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문 밖에서 가을 바람이 불었다. 바람 속에선 마치 장하림 셰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요리는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완전한 마음으로 만드는 이야기란다. 나는 고개를 들어 밤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어둠 속에서 한 점의 불빛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학교의 창문마다 김이 서리고 아이들은 실습복 위에 두꺼운 점퍼를 걸쳤다. 그러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마음조리 예술고의 주방은 늘 따뜻했다. 불 위에 얹힌 팬에서 버터가 녹아내리며 내는 소리, 그 소리를 따라 웃음이 피어오르고 수업이 끝나면 남은 수프 냄새가 복도 끝까지 퍼져 있었다. 이제 나는 선생님이라는 이름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여전히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불완전함이 나를 더 사람답게 만들었다. 어느 날 오후 민겸이 조심스레 나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 전국 청소년 요리 경연 대회 나가보고 싶어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좋아. 하지만 이번엔 결과가 목적이 아니야. 너 자신을 담은 요리를 만들어야 해. 네, 알겠어요. 저만의 이야기를 요리로 만들 거예요. 며칠 후 그는 나에게 초안을 보여주었다. 요리 이름은 흔들리는 불, 그의 떨리는 손, 그리고 그 손으로 버텨온 시간의 기록이었다. 선생님, 불이 흔들리니까 요리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넘어질 것 같고 가끔은 타버릴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요리하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대회 날, 나는 학생들과 함께 서울로 향했다. 눈이 소복이 내리는 겨울 아침이었다. 버스 창문을 타고 내리는 눈송이가 마치 흩어진 밀가루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대회장은 차분했지만 아이들의 손끝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다. 민겸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불 앞에 섰다. 그리고 조심스레 손을 뻗어 버터를 팬에 올렸다. 직! 소리가 났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가 만든 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의 불빛이었다. 심사위원이 그의 접시를 바라봤다. 표면은 거칠고 모양은 불규칙했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는 온기가 있었다. 이건 불안정하지만 정말 따뜻한 맛이네요. 심사위원 한 명이 그렇게 말했다. 결과 발표에서 민겸의 이름은 1등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그의 요리는 모든 박수를 받았다.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저는 오늘 제가 요리를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근데 불이 너무 예뻤어요. 그의 말이 희미하게 남았다. 그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삶의 언어를 발견한 한 소년의 진심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학교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준 선생, 아직도 이른 새벽에 실습실에 계시네요. 뒤돌아보니 검은 코트를 입은 장하림 셰프가 서 있었다. 선생님, 나는 놀라며 그를 맞았다. 다시 오셨군요. 그럴 줄 알았죠. 그의 미소엔 여전히 온기가 있었다. 학교가 정말 많이 변했네요. 아이들의 얼굴이 다 살아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윤 선생, 당신이 그 불씨를 살린 겁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내 오른손을 바라보았다. 이제 손이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네요. 불을 다시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됐죠. 그의 목소리엔 묘한 떨림이 있었다. 마치 작별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며칠 후 학교 전체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추억의 레시피 복원 전 학생들이 각자의 기억 속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시하는 행사였다. 민겸은 어릴 적 엄마가 해주던 생선조림, 지우는 아픈 친구를 위한 미음,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실패했던 프랑스 수플레를 만들기로 했다. 행사 날,
관람객들로 붐비는 실습실 한가운데 장하림 셰프가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아이들의 요리를 맛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네. 이 아이들은 벌써 나보다 훨씬 멀리 가고 있군.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아쉬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행사가 끝난 뒤 그는 나를 불러 학교 뒤편 정원으로 데려갔다. 겨울 햇살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서준 선생,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나는 다시 떠나려 합니다. 또요? 이번엔 어디로 가시는데요? 새로운 곳. 요리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있는 시골 학교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늘 떠나시나요? 그는 웃었다. 불은 한 곳에 오래 머물면 꺼지거든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머물러 있으면서도 늘 다시 타오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당신이 이 불을 이어가야 해요. 나는 충분히 봤습니다. 당신은 이미 스승이 되었어요. 그날 밤 학교 실습실의 불을 모두 끄고 나는 조용히 혼자 남았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칼을 들고 조심스레 재료를 다듬었다. 익숙한 소리, 버터가 녹는 향, 그리고 불이 일어나는 순간의 치익 소리. 그 소리는 마치 내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 같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요리는 결국 사람의 언어다. 불은 그 언어의 목소리고 우리는 그 불을 통해 마음을 전한다. 그 순간 내 오른손의 흉터가 빛에 비쳤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건 내 인생의 문장처럼 남은 진심의 증거였다. 며칠 후 장하림 셰프가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편지를 남겼다. 요리란 결국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다. 불은 뜨겁지만 사람을 드는 건 그 속의 온기다. 그리고 그 온기를 지켜줄 사람은 이제 너희들이다. 아이들은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였다. 그의 불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열은 학교 전체를 따뜻하게 덮고 있었다. 봄이 찾아왔다. 교정의 매화가 피고 아이들은 새 레시피북을 들고 교정을 뛰어다녔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내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불은 언어다. 그 언어로 나는 세상을 이해했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오늘도 불은 타오르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드기 위해